네,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다들 보셨지만요, 탈북어민 2명의 북송 과정을 2019년 11월 당시 북송 당시 통일부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통일부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에도 그리고 기자단에도 공개된 그 영상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열흘 전에 사진 공개도 그렇고요. 이 열흘 일주일 뒤에 그리고 이 영상까지 공개한 이 상황 대단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시사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뭐 지난번에 이제 스틸 사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억지로 끌려가는 그 두 사람의 탈북 어민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경찰 특공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그 탈북 어민을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질질질 끌려가는 그 발걸음이 다 보입니다. 네. 동영상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이거는 마치 그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모습처럼 느껴져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그 탈북 어민 두 사람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 당하고 나서 즉결 처형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정말 이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사실은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게 그냥 비밀리에 치러질 뻔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 덮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것이 뭐 정부 스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JSA에서 근무하는 그 중령이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3시에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다. 예. 만약에 그것이 언론 카메라에 그 휴대폰 메시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찍히지 않았다면은 오늘날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안보실, 국정원 왜 이걸 몰래 했냐 이거죠.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의 본질은 무슨 뭐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다 아니다 이런 많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로 북한에 가면은 당연히 즉결 처형 당할 것을 알면서 탈북 어민 두 사람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냈다는 것. 저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일단 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맞아 보이고요. 이 조용히 해결했던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디오까지 이제 공개가 된 마당이고 보면은 이건 이 사건은 이제 뭐 하여튼 팩트 확인, 해석 그리고 앞으로 수사까지 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이 있으면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엽기적 살인범이 맞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방을 한 게 맞냐, 귀순이 확실하냐, 그리고 맞다고 살인범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해석을 해야 하고 예. 당시의 팩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북한이 요청을 청와대에 직접 했느냐까지라는 문제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는 수사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실 팩트의 상당 부분은 그 당시에 외통위와 정보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팩트를 다시 다 재점검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럽게 하는 것에다가 더 소음을 얻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팩트를 확인하고 해석을 권위 있게 들어보고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하나 첨언하자면은 예.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월 11일 하루 뒤죠. 예.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이전에 3월 9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박지원 원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달 동안에 무슨 일이 뭔가가 있었고 그 5월 11일 해임 이후에 지금까지 2달이 조금 넘었죠. 그 사이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통일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도 같이 수면 위에 올려놓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 일단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 다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 정권 공격하는 일이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진 공개 이후에도 여야의 갈등이 거세졌었는데 영상이 공개된 만큼 그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바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상생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한 과정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는 정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또 국정원, 또 뭐 통일부 이런 데서 왜 이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게 됐느냐, 그 원인은 뭐고, 또 북한으로부터 어떤 알림이라든지 혹은 뭐 지시라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왔고 접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이 왜 이렇게 발빠르게 수사, 조사를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북송하게 됐냐. 이거는 국정조사를 할 만하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된 거고 대북 정책과 또 앞으로의 통일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문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국정조사해야 되지만 뭐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인사 문제도 같이 국정조사하자. 네. 저는 그거는 정말 물타기 같아요. 그거는 묻지마 국정조사지.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인사 문제는 웬만큼 뭐 사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인사라고 전혀 제 눈에도 보여지진 않지만 네. 그거를 국정조사까지 할 것이냐. 더더군다나 지금 그 현안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정도의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전형적인 좀 물타기가 아닌가.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라는 거 아닌가.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밝히고 스스로 그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정도로 충분히 그 시정, 개정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국정조사 그 동시 요구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 않는다. 동시에 할 일은 아닌데 대통령실 인사 논란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김영우 의원의 주장이시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국정조사를 아마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 그냥 그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네. 이 문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서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몇 건 사실 플러스가 되면서 예전 일이 좀 잊혀진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김성회라는 분이었는데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새로운 직책, 참 좋은 직책이죠. 필요한 직책이고. 그건 꼭 있으면은 참 좋은 직책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 아무도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짐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났죠. 그러다가 이제 뭐 나토 문제가 터지고 또 이번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야, 이거 한두 건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청와대를 새로 구성할 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전체 다를 그게 한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다를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채운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에이스들을 뽑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선별이 되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청와대는 고위직이건 중위직이건 하위직이건 간에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뒷길이나 옆길로 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다 알려지고요. 이마와 이 가슴팍에 누구 추천이요라는 게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 달고 다녀도 되게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자꾸 많아지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업무적으로 자꾸 장애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이건 국정 전반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자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잘라내죠. 이 군기가 셉니다. 청와대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아는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그 군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이 주말 사이에 이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이 논란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오늘 아침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대통령의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 역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답은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대통령도 느끼긴 느낄 겁니다. 이 인사 실패죠, 사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에 뭐 김성애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 네. 그거는 이제 인사 실패죠. 근데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인사 실패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판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사 실패지 그걸 국정조사까지 하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정책 실패,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 다 국정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잘못된 인사다. 만약에 근데 그런 인사가 이게 어떤 그 국정농단이라든지 아무튼 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아마 국정조사까지 이어져야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여태까지 드러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물론 아프지만은 인사 실패다. 예. 그리고 그것을 고칠 노력을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 때는 특별한 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아직도 좀 진행형이고요. 예. 또 당내에서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답하기가 좀 수월치는 않았겠죠. 예.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분명히 고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존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지인들의 추천, 여기에서 지인은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죠. 추천에 의해서 채워졌었습니다. 특히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근무하는 당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국회에서 근무했던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채워졌었거든요. 이것이 관례였어요. 하지만 이제 친인척을 몇 촌까지 그러면은 등용할 수 있느냐? 별정직에 말이죠. 이런 것은 저는 세부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것은 저는 빨리빨리 고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인사 실패는 맞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성은 있지만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 중 한 명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다. 뭐 그걸로 어떻게 서울에 살겠냐 이런 발언들이 공정이란 이슈에 좀 민감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서를 건드렸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9급 채용, 5급 채용도 문제였지만은 권성동 대표의 이 대응은 정말 빵점입니다. 이건 빵점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권 대표가 사실 여당의 원톱이 됐는데 예. 원톱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이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있을까라는 정도의 원초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듣는 9급도 나쁘지만 기분 나쁘죠. 근데 9급을 준비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 또 가령 합격을 한 9급이라도 대통령실에 근무할래 그러면요. 아마 돈을 주고라도 올 겁니다. 대통령실 9급은 그냥 9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의 지인을 해서 한 7급 좀 시켜줄 줄 알았더니 9급밖에 안 시켜줘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솔직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도대체 질문해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권성동 대표가 이건 장제원 의원한테 혼나도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이 굴러가서는 특히 여당의 수뇌부들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국정을 펴서는 곤란하고요. 지금 공정과 상식이라고 입만 벌리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대목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 두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 오찬 회동을 통해서 형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 동생격인 장제원 의원이 말씀이 너무 거칠다라고 형님인 권성동 대표에게 얘기를 했고요. 권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께서 조금 전에 권성동 대표 대행의 이 원톱으로서의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이 공개 저격을 했고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대표 대행은 곧바로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권력 다툼이다, 원톱 경쟁이다 이런 시선으로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솔직 담백한 의원이고 권성동 대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꽁하게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이제 감춰두는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 말씀이 너무 거칠다. 예. 내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는 그 두 정치인 간에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충분히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거나 사석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글로 남겼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생각이 좀 다른데 이제 조금 다른 거를 표출하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역시 좀 긴장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두 정치인이 이제 점심도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그러니까 한 사람은 원내대표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의원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만큼 과거에는 이런 게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조금 갈등이 있어도 완전히 이제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냐, 당권 투쟁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지고 야당에서는 또 신났다고 이걸 굉장히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거는 경험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일을 더 키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떤 용어와 어떤 그 의견을 전달해야 국민들께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고개를 좀 끄덕일 수가 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제가 봐도 좀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더 큰 오해로 이렇게 좀 그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다름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두 의원이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서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그렇죠. 좀 카메라 앞에서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아마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거나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준석 대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실까지도 SNS 소통, SNS 정치, 하여튼 SNS를 먼저 덜썩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수습해가는 아주 묘한 첨단 정치로 가는데 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한 템포 천천히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달라진 정치 환경의 어떤 장점을 좀 잘 살리는 방식들을 정치인들이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좀 당내 상황이 도와주지 못해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가량 높게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두 기관의 조사 모두 60%대 부정평가를 기록했거든요. 김영우 전 의원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저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캠프를 꾸린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거기에서 많이 비롯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결국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수위도 굉장히 이제 그 스스로 본인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위주로 꾸렸고 그리고 본인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최측근들의 지인들 또 그 측근들의 뭐라 그럴까 참모진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대통령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폭넓게 인사를 쓴다든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의 구력이 길다 보니까 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국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또 자기 오랜 그 정치적인 동지들의 또 이제 참모들 폭넓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검증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어떤 유튜버의 무슨 뭐 친인척을 쓴다든지 아니면 알고 지내던 지인의 누구를 쓴다든지 이런 예.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 입문이 정치에 입문한 지 짧다. 보통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 같으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터지면은 빨리 수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이게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문제가 작을 때 빨리빨리 수정을 하는데 지금 아마 그런 것이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미흡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고쳐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거는 총체적이죠. 그리고 워낙 그 정권 교체는 됐습니다만은 여소야대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후보 간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나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권력은 그대로 아직도 민주당 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글쎄 이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악어의 입이 점점 더 지금 벌어지는 형국이잖아요. 이 악어의 입이 과연 다물어질 수 있을지가 지금 큰 현안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왜 이렇게 됐는가는 대충 다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느냐, 뭐 이런 몇 가지가 지금 앞으로의 화두일 건데 두 가지 질문에서 다 좀 비관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악어의 입이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거나 악어의 입이 벌린 채로 그냥 쭉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33%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여론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그 대목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떨어져서 25, 4분의 1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4명이 모여서 3명이 욕을 하고 1명만이 괜찮다고 보면은 그 1명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 100% 가까운 효과가 나거든요. 90%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33과 25라는 숫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매우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숫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뭔가 하여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지금까지 지적받은 것들이 다 옳아요. 그 지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저는 이 해결 방안이 대통령이 빨리 스타일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지금 장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실을 빨리 사람도 바꾸고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다. 이걸 빨리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저희가 이 시간 앞머리에 다뤘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죠. 이 두 가지 최근 이 정치권에서도 공방의 소재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지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더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공감하지 않는다 쪽이 절반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저 지표가 또 보여주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영향을 또 받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공방으로 좀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런 여론조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네. 아주 그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이 국가의 정체성과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불분명했던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때 뭐 이제 북한 그 어선 삼척항 입항 문제도 그랬고 또 4명 중에 2명만 이제 급하게 그때도 북송을 했고 또 서해 공무원 피해 사격도 그렇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은 이거 정치적인 공방,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불리하니까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아마 의견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요. 저런 여론조사 결과에는. 예, 예.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세계 인권 단체라든지 또 영국이나 미국의 그 많은 그 정치인들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말이죠. 예.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도전 출사표 던진 후보 어제 마감일까지 모두 9명입니다. 다윗으로 꼽혔던 절대 강자 이재명 의원이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서른 의원까지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꽉 채워서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하긴 했는데 겉으로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세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언급하기도 했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한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 당권 레이스 경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사법 리스크는 뭐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본인은 선무당이 계속해서 뭐 구춤을 추는 거다 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뭐 우리들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수사가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수사 당국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7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뭐 어떤 것이 더 빨리 되고 더 천천히 가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현재 7개의 수사가 각각 돌아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제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컷오프일 겁니다. 지금 3명을 대표를 출연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최고위원도 또 컷오프를 하고요. 방식은 다르지만 하여튼 컷오프가 29일 날 나오게 되면 컷오프의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8월 28일 본선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컷오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는 나는 단일화 안 해. 끝까지 완주할 거야. 그러면 28일까지 가는 거고요. 8월 달에. 아니면은 나머지 두 후보가 누가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한번 겨뤄보자. 맞짱을 뜨자. 이렇게 되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컷오프 결과를 보고 전당대회를 전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